지난 시간에는 해안 침식 지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진의 자료가 대표적인 해안 침식 지역인데요. 이렇게 해시계가 있고 그 앞에 파식대가 있고 평탄한, 그리고 해시계 안에 이런 식으로 해시계에 해식동굴이 있다. 여기까지 배웠고요. 해식동굴이 계속 파도에 깎여서 커지면은 그 위에 있는 이 흙들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이 해시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계속 해시계는 바다에서 뒤쪽으로, 육지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 개념까지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해안 태적 지형에 대해 배울 건데, 해안 태적 지형을 배우기 전에 서해안과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와 서남해의 특징은, 동해는 바다가 깊어요. 그 다음에 서남해는 얕은 편이고 조속 간만의 차, 즉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고, 동해 쪽은 밀물 썰물의 차이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갯벌은 동해안에선 거의 볼 수 없고, 모래사장을 지리에서는 사빈이라고 하는데, 이 사빈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서 특히 잘 나타나요. 하지만 물론 황남해안 모두 나타나긴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 이것도 산맥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동거서저였죠. 우리나라는 동쪽은 이렇게 태백산맥을 지나면서 이쪽은 높고, 그래서 이쪽은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했죠. 왜 동해안에 갯벌이 없냐? 갯벌은 되게 점점점점점 이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또 부서지면 갯벌이 되겠죠. 점토질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에 태백산맥이 있어. 그러다 보니 태백산맥에서 바로 얼마 안 가면 바로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해요. 즉, 이쪽에서 오랜 시간 굴러가야지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점토가 되는데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이쪽은 이런 모래사장이 많은 거고, 동해안은. 그 다음에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더 천천히 더 가면은 점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길고, 그러다 보니 점토까지 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던 거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갈에서 모래에서 깨져가지고 또 점토. 그래서 동해안에는 갯벌이 없는데 서해안 쪽에는 갯벌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관련이 있다. 산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은 급한 경사, 그다음 물살도 세요. 그래서 갯벌은 퇴적되어 있어야 되는데, 쌓여 있어야 되는데 갯벌이 잘 쌓이지가 않는 거고, 이쪽은 경사도 완만하다 보니까 물살도 약해요. 그래서 갯벌이 형성하기에 또 유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서남해안 쪽을 비교해보면 동해 쪽은 섬이 거의 없고 해안선이 단조롭다. 그리고 파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서남해안은 섬이 많고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고 미물썰물, 조류의 영향이 강합니다. 오늘은 해안 퇴적 지형과 인간에 의한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도가 이제 해안가를 다다르면은 이 모래사장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바다의 흐름을, 그러니까 해수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연안류가 흐르면 이 모래사장, 한국 지리에서는 모래사장 사빈이라고 한댔죠. 사빈이 어떻게 지금 이동을 하냐면, 모래가 사면에 따라 이 수직으로 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모래가 파랑의 접근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빈의 사면에 비스듬히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여기 있는 사빈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퇴적 지형의 대표적인 게 석호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해수면 상승에서 호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이 형성됩니다. 만은 뭐였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많이 형성됐어요. 그러다가 사주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사주는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되는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긴 모래 지형을 사주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더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러면 호수가 됐죠.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서 된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호가 되고요. 근데 석호 실제 동해안에는 이런 석호들이 많은데 석호는 이렇게 바다가 이제 사주가 막으면서 바다랑 이제 차단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호수물로는 이 하천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천에서 이 석호로 계속 세정물들을 쌓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석호는 이런 흙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원래는 바다였던 게 사주로 막혔기 때문에 원래는 짠물이었는데 바다가 이제 막혀버리니까 갈수록 이제 이 바닷물보다는 짠 정도, 염도가 낮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쌓여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하고, 이 사주는 연안율 방향을 따라서 그 주변에 이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연안위에서 운반된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긴 모래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릉 경포대도 이런 석호가 있고 사주가 이렇게 막았다. 이 그림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육계도라는 게 있는데 육계도라는 것은 이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이 사주에 의해서 육지랑 연결돼. 그러면 이런 섬을 육계도라고 하고요. 육지와 연결된 섬이라고 해서 이 육지랑 섬을 연결하는 이 얘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석호와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빈 모래사장 있으면 그 모래사장에 있던 그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서 뒤쪽에 이렇게 모래 언덕을 형성하는데요. 얘를 해안사구라고 부릅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 언덕구.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여기가 꼭 해외 같지만 태안에 있는 신두리 사구가 바로 이렇게 됐어요. 앞쪽에 여기 모래사장이 있고 이 모래사장에서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바람이 날려와서 생긴 모래 언덕이고요. 바람에 의해서 날라올 정도면 되게 입자가 곱고 그러겠죠. 사빈에 있던 모래 중에서도 입자가 고운 애들만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겠죠. 바람이 날릴 정도면. 해안태적 지형으로 갯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은 밀물 썰물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돼서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갯벌을 간석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머드축제 본 적 있죠. 이게 세계 5대 갯벌인데요. 이 5대 갯벌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렇게 곧만 배웠지.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거였잖아. 이런 만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만이 그때 우리가 배웠죠. 퇴적작용이 만에서 이루어진다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퇴적작용을 활발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게 그런 해안 퇴적 지형인데, 그래서 만에 주로 발달한 게 5대 갯벌, 세계 5대 갯벌의 공통점이 바로 만. 즉, 만에서는 퇴적된다. 해안 퇴적 지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배운 것들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안 퇴적 지형은 하천에 의해 공급된 모래가 해안을 따라 퇴적된 지형을 사빈이라고 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닷가에서 보듯 모래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는 사빈의 모래가 연안류를 따라 길게 퇴적되었고, 사주로 인해 육지와 연결된 섬은 육계도, 그리고 육계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한다고까지 배웠습니다. 해안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그 뒤쪽에 퇴적된 모래 언덕을 얘기한다고 했고, 해안사구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기도 하고, 파도나 해일, 우리가 쓰나미라고도 하는 해일 있죠. 바다가 육지를 덮는 그런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구 밑에는 모래에 의해서 정수가 돼서 정수된 지하수가 고여 있습니다. 석호는 후인기 해수면 상승으로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많이 형성되고 이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으면서 형성되었고 동해안이 잘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까 경포호도 얘기해줬고요. 석호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고 계속 여기에 하천이 내려오면서 그 토사물을 쌓아서
여기 보면 하천에 유입된 퇴적물질이 많아서 수심이 얕아지고 규모가 축소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석호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갯벌은 조차가 큰 서남해안에서 주로 발달하고 조류에 의한 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조차가 크고 파랑이 약해야겠죠. 안 휩쓸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다음 바닷속의 경사가 완만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서남해안에 잘 발달하고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안 침식지형,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해안 퇴적지형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그림만 보고 얘가 뭐 사빈이다, 해안사고다, 해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인간의 간섭을 받은 하천과 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천 이용 개발의 문제점 보면 댐 건설을 보통 하잖아요. 하천에 우리나라 하천 중상류는 이제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힘,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댐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 댐이 건설되다 보면 이 수몰 지역, 물에 잠기는 지역이 생기고 안개, 댐 쪽에서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범람원을 개간을 해요. 자연 상태의 범람원을 개간해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람원은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배후습지, 습지였던 곳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간을 해가지고 습지, 배후습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변화한다. 그리고 하구뚝 건설은 하구뚝에 건설했던 거는 용수 확보하고 연매가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하구뚝을 건설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천 하류 쪽에 하구뚝을 건설했다는 것은 이 흐름을 막는 거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는 거기 때문에 하천 오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하천을 복개한다. 복개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하천이 흐르던 곳을 이제 그 위에를 이제 덮어요. 덮어가지고 덮어서 덮는 거를 복개라고 합니다. 그럼 그 위에 하천이 다녔던 길을 복개하면 뭐 위에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거 쌓는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다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 하천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하천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 같은 걸 확보해가지고 그 위에 뭔가를 건설하고 그렇기 위해서 도시 하천을 복개해버립니다. 또 하나는 콘크리트 제방 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 제방할 때 제방이 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제방 공사는 이렇게 뭐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콘크리트로 뚝을 쌓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적당히 오면 괜찮겠지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더 넘치기도 하고 홍수 위험이 오히려 더 증가하기도 하고 아래 역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아래 땅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빨리 홍수가 더 심하게 날 수 있죠. 물이 바로 더 빨리 넘치니까 땅이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선화 사업은 뭐냐면 하천 직선화 사업은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하천이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야 돼요. 근데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똑같이 1번, 2번 원래 같은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던 곳이 이렇게 직선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지역과 두 번째 직선화한 지역 중에서 어디가 비가 왔을 때 하천물이 더 빠르게 하류로 내려갈까요? 그래서 2번이 더 빠르게 하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홍수 피해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직선화를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그 하천이 지역 간의 경계가 되는데 이렇게 꾸불꾸불 하다 보면은 경계 짓기도 어렵고 또 하나 이렇게 하천 경계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야지 옆에 뭐 건물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짓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선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 면적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홍수 위험 증가하고 하천이나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생태하천, 다시 도시하천을 복귀했던 거를 다시 푸는 거야. 복원시키는 거, 위에 덮었던 콘크리트 같은 거를 다 없애고 다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래서 하천 수위도 도시화가 되면은 콘크리트를 많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많이 깔게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아스팔트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흙이 있는 땅이랑 이게 비가 왔어요. 그러면 아스팔트는 흡수를 할 수 있을까? 땅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죠. 근데 이 땅들은 일반 땅은 흡수해요. 빗물을 일부 흡수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비가 왔을 때라도 이 도시화 전에는 하천의 물의 양이 천천히 유출됩니다. 근데 여기는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빨리 아래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화 후에는 비가 하천 수위가 갑자기 이렇게 솟구칠 수밖에 없는 게 아래로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땅으로. 그래서 더 그렇다. 그리고 또 도시화하다 보니까 나무도 베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원래 이 빗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무도 없애고 건물 짓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빗물을 붙여봐 주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이 그래프처럼 도시화 전보다 도시화 후에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마지막 해안지형의 이용 보겠습니다. 해안지형 개발 문제점으로서 간척사업 같은 경우 국토 면적은 확대되겠지만 갯벌이 감소한다. 이 갯벌을 막아가지고 이 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면 해안지형 변화가 있겠죠. 방조제, 조류를 막기 위해서 쌓는 거고요.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쌓는 제방입니다. 다 뚝이죠. 그리고 이런 오늘 배웠던 것들을 개발을 해요. 교통로 관광 개발 목적으로. 그럼 훼손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갯벌을 다시 간척사업만 할 게 아니고 복원을 하는 게 좋다. 간척사업 했던 거를 다시 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빈의 모래가 계속 침식된다고 해서 이 연안류에서 이렇게 계속 연안류가 이 사빈을 끌고 가기 때문에 침식이 많이 돼요. 근데 이 바다와 만나는 가까운 이 사빈 쪽에 이렇게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면 모래 침식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모래 포집기가 이 앞에 있는 게 만약에 뒤로 가서 사고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도 일부 붙잡아 주겠죠. 낮게 날아가는 거는. 그래서 모래사장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기도 하고요. 그로인이라는 게 이렇게 바다 쪽에 보면 이렇게 바다랑 어떻게 보면 수직으로 교차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로인입니다. 근데 그로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연안류에 의해서 사비는 원래 계속 깎여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안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근데 이 그로인을 설치하면서 이쪽으로 가려는 거를 어떻게 돼? 여기가 그로인이 막아주지. 그래서 가려던 것이 이렇게 막히면서 그대로 사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은 약간 변하긴 하지만. 사고 침식을 막기 위해서 아까 모래는 나무는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구의 식생 나무를 심어가지고 모래가 또 뒤로 날아가는 거를 또 막기도 하죠. 그래서 사구 모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주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떤 사업을 해요. 근데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걸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합니다.